주말 부부라는 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일요일 밤이면 다시 지방근무지로 내려가야 하는 발걸음이 납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내게는 그 모든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소중한 아내, 수진이가 있었다. 주말에 집에 도착하면 언제나 나를 맞이해주는 수진이의 따뜻한 미소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나는 그 소박한 행복을 위해 평일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기꺼이 견뎌냈다. 민우 씨, 이번 주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내 외투를 받아들며 수진이가 조용히 웃었다. 유난히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수진이는 내가 없는 동안에도 묵묵히 집안을 돌보며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장가를 잘 간 놈이라는 자부심이 들었다. 하지만 내 자부심은 아내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내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친동생, 진우가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진우의 형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내 학업을 포기해가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진우를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녀석이 남부럽지 않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다행히 진우는 내 헌신을 알아주듯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최근에는 좋은 직장까지 얻어 형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다. 내 인생은 비록 주말 부부라는 물리적 거리감이 있었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 덕분에 완벽하게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진우의 취업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수진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식탁 둘레에 우리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형, 진짜 고마워. 내가 형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그리고 형수님도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맥주잔을 높이 들며 싹싹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수진이 역시 수줍게 웃으며 진우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술 기운이 가볍게 오르고 집안에 온기가 가득해질 무렵 나는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아, 맞다. 진우야, 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로 장기 출장 내려가게 됐어. 큰 프로젝트가 잡혀서 이번에는 주말에도 못 올라올 것 같아. 거의 열흘 동안 집을 비우게 되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간 식탁 위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이내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 진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이나? 형 진짜 바쁘겠네. 형수님 혼자 집에 계시면 심심하시겠다. 그러게 말야. 수진아, 나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야 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내가 걱정스레 수진이를 바라보자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국그릇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고 일 잘 보고 와요, 민우씨. 난 괜찮으니까. 그때는 그저 나를 걱정해주는 아내의 배려와 내 일정을 챙겨 묻는 동생의 다정함인 줄로만 알았다. 술자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진우는 밤바람이 차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나는 출장 가방을 미리 챙겨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중 스킨을 바르려고 수진이의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앞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 병들 사이로 낯익은 물건 하나가 반짝이며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은색 바탕에 푸른빛 보석이 박힌 고급 커프스링크 퀴망셋이었다.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그 커프스링크는 지난달 진우의 첫 출근을 기념하며 내가 큰맘 먹고 돈을 들여 선물해준 것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한 진우의 이니셜이 새겨진 바로 그 물건이었다. 왜 진우의 커프스링크가 다른 곳도 아닌 내 아내의 화장대 거울 바로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까?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도 우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이 이어져 있다고 믿었다. 주중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금요일 저녁 마침내 서로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그 안도감이 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단단했던 끈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헐거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그저 수진이가 회사 일로 많이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들어 수진이는 주말에 만나자는 내 제안을 부쩍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 주에도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어. 미안해. 이번 주만 좀 쉬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고 나는 그저 아내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라며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주, 두 주, 한 달이 넘어가도록 반복되자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만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평소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던 영상통화는 이제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내가 영상통화를 걸 때마다 수진이는 화면을 끈 채 음성으로만 전화를 받거나 아예 통화를 거절한 뒤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겼다. 가끔 겨우 연결되는 일반 통화에서도 수진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했고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 주변의 작은 소음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가장 내 신경을 자극했던 건 수진이의 변해버린 휴대폰 습관이었다. 예전에는 식탁 위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이 이제는 언제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혀 있었다. 게다가 24시간 내내 철저하게 진동조차 울리지 않는 무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어쩌다 수진이의 휴대폰 액정에 불빛이 들어올 때면 그녀는 마치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며 내 시선을 피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내가 슬쩍 물어보면 수진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팸 문자야 혹은 회사 단톡방이야 신경 쓰지 말라며 쌀쌀맞게 말을 잘라버렸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공유하던 부부 사이에 어느덧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수진이의 서늘한 태도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내가 알던 다정하고 조용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는 낯선 여자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리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변해버린 아내의 눈치를 보며 애써 불안감을 누르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하루가 끝나가던 깊은 밤이었다. 피로에 지쳐 침대에 누워 막 잠청하려던 순간 머리맡에 두었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이 시간에 올 연락이 없는데 싶어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비상금과 생활비를 모아두던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발송된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다. NH농협 승인 이진님 11시 15분 땡땡호텔 스카이라운지 결제 금액 38만 5천원 시계 바늘은 이미 밤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주말 내내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피곤하다던 수진이가 이 늦은 밤에 도대체 누구와 함께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호텔 라운지에 있는 것일까? 대답 없는 의문이 어둠 속에서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의심이라는 건 마치 한번 피어오르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독가스 같았다. 수진이의 싸늘한 태도와 숨겨진 스마트폰을 보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갉아먹었다. 내가 밤낮으로 일하며 지켜온 이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아내가 어쩌면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주말 아침 출근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목표는 수진이의 차였다. 차 문을 열자 익숙한 수진이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소라면 마음이 편안해졌을 그 향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질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숨을 고른 뒤 나는 천천히 조수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조수석 시트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뒤로 밀려나 있었다. 수진이는 키가 작고 아담한 편이라 평소에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우더라도 시트를 이렇게까지 뒤로 밀어두지 않는다. 내 키가 180cm 정도 되는데 마치 내가 앉아도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넓어져 있었다. 덩치가 꽤 큰 성인 남성이 앉았던 게 틀림없는 포지션이었다. 최근에 수진이가 차에 다른 사람을 태운 적이 있었나?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어떤 질문도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차량 등록증과 물티슈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더 깊숙한 곳을 뒤적이던 내 손에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이 걸려 나왔다. 구겨진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을 펼쳐본 순간 내 숨이 턱 막혔다. 몇 주 전 날짜로 찍힌 영수증에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남성용 최고급 지갑과 벨트 세트의 품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가격은 수백만 원을 호가했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수진이는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준 적이 없다. 내 생일은 이미 몇 달 전에 지나갔고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비싼 남성용 물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산 가방과 지갑이란 말인가?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다른 사람 부탁으로 대신 사준 걸 거야. 머리로는 어떻게든 수진이를 믿어보려고 변명을 만들어냈지만 이미 가슴은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다. 의혹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하나의 잔인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주말마다 피곤하다며 나를 피했던 모습, 밤마다 울리던 무음 소리, 그리고 이 넓어진 조수석과 남성용 명품 영수증까지 이 모든 의문의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더 이상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서 속아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눈빛으로 룸미러 뒤쪽에 달린 블랙박스를 바라보았다. 저 안에는 내가 모르는 모든 진실이, 수진이가 숨기려 했던 그 추악한 비밀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톡하고 뽑아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칩을 보며 나는 이것이 내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내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다.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오해한 거겠지. 머릿속으로는 수진이를 믿고 싶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소리는 내 얕은 믿음을 보기 좋게 산산조각 냈다. 화면은 차 안의 어두운 조명 탓에 각도가 흐릿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블랙박스 카메라의 위치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실내를 비추는 각도가 묘하게 비껴나가 있어 두 사람의 형체만 겨우 실루엣으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소리만큼은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내 귀에 박혔다.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평소 나에게 짓던 그 차분하고 조용한 미소 뒤에 이런 목소리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콧소리가 섞인 애교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음성 필터가 걸린 듯 지독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차량 내부의 소음 차단 기능과 기기 오류가 겹쳤는지 웅웅거리는 기계음 섞인 목소리 때문에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수위는 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도 너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그 인간은 언제쯤 눈치채려나? 걱정하지 마. 주말마다 일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몰라. 바보같이 다 믿으니까.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내 심장을 찢어발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쪽쪽 하는 진득하고 뜨거운 키스 소리. 숨이 가빠지는 소리와 함께 옷가지가 쓸리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띵했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내 차 안에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유지하는 그 공간에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나를 비웃고 있었다. 외도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배신의 현장이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를 쥐고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이 턱 막히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내 가족, 내 아내, 그리고 내 동생 진우만을 바라보며 헌신했던 내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대체 그 남자가 누구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소리를 키웠지만 뭉개진 음성 변조 같은 남자 목소리는 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도որ하게 삐삐삐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노트북 화면을 다급하게 덮고 거실로 걸어 나갔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구두를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아한 얼굴, 하지만 내 눈은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살짝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붉고 선명한 키스마크가 낙인처럼 꾹 눌려 찍혀 있었다. 손이 벌벌 떨렸다. 오토바이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끔찍한 음성 파일은 내 온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차 안에서 들리던 수진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와 나누던 뜨거운 입맞춤 소리,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아있던 수진이의 눈앞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네가 차 안에서 대체 누구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 섯을 퍼런고함에 수진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칩을 바라보는 수진이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 수진이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분명히 들켰다는 당혹감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수진이는 크게 한숨을 들이쉬더니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찌푸려 짜내며 오히려 나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이기 시작했다. 당신 지금 나를 미행한 거야? 나를 겨우 이딴 식으로밖에 안 믿었어? 그래, 나도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생각은 안 해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맨날 일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혼자 내버려 뒀잖아. 내가 힘들고 외로워서 그냥 말동무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그냥 아주 잠깐 외로움을 못 이겨서 한 실수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심각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단 말이야. 수진이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보려는 듯 단순한 일회성 실수였다며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한 핑계일 뿐이었다. 나를 위해 헌신했다던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핑글핑글 돌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내 시선이 침실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쇼핑백 하나에 꽂혔다. 내 눈이 가리킨 곳을 본 수진이는 다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말했다. 진짜야, 민우씨, 믿어줘. 저번에 차에서 본 그 영수증이랑 선물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선물 사려고 그냥 아는 남사친한테 골라달라고 부탁했던 것뿐이야. 그게 전부야, 정말로. 수진이는 억울하다는 듯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수진이의 다급한 변명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시선은 수진이의 어깨 너머 방구석에 놓인 그 고급 브랜드의 선물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독특한 리본 매듭과 포장지 색상. 그것은 조금 전 내가 수진이의 자동차 조수석 서랍을 뒤지며 영수증과 함께 확인했던 그 정체모를 내연남에게 주려던 바로 그 고급 남성용 선물 상자였다. 수진이는 지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수진의 눈물 섞인 변명과 핑계는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나를 이기적인 남편으로 몰아가며 그저 외로워서 한 번 실수한 통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입술이 소름 끼치도록 가증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챙겨 집을 나왔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 목소리. 내 아내와 차 안에서 몸을 섞으며 속삭이던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반차를 내고 사설 디지털 포렌식 및 음향 분석 업체를 찾아갔다. 전문가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목소리를 선명하게 복원하고 주변 소음을 최대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작업실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기계음만 나직하게 울렸다. 헤드폰을 건네받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자, 소음 필터링하고 목소리 톤을 원음 그대로 복원한 파일입니다. 들어보세요. 전문가의 말에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헤드폰을 귀에 댔다.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지지직거리던 잡음이 사라진 공간에 너무나도 또렷하고 깨끗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수진아, 형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간대? 그럼 우리 집에서 볼까?
그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저음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머리로 거꾸로 솟구쳤다가 발끝까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세상에 이 목소리를 내가 모를 수가 없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내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취업했을 때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정장을 맞춰주었던 내 하나뿐인 친동생 진우였다. 진우야. 그 인간 이번 주에도 안 내려와. 걱정하지 말고 와.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누나.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어서 들려오는 추잡한 웃음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들이 내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대화 내용을 들으니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1년 전 내가 장기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동생의 미래를 위해 타지에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하는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은 내가 정성스럽게 꾸민 내 집 안방에서 내 침대 위에서 나를 비웃으며 몸을 섞고 있었다. 배신감에 눈앞이 새하얗게 흐려졌다. 손이 부르르 떨려 헤드폰을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에 숨이 막혀와 윽 하는 신음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진우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부모 대접을 받으며 애지중지 키운 내 핏줄이었다. 형수가 아니라 형의 여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감히 내 등을 이토록 잔인하게 찌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어두워지는 거실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슬픔,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한데 섞여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복수를 해야 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진우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밀어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정한 말투로 가득 찬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형, 이번 주말에는 출장 때문에 집에 안 내려오지? 안부차 연락해봤어.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그날 밤, 내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그들의 피눈물 어린 참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진우와 수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형, 언제까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래? 형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진 씨 외롭게 만든 건 생각 안 해? 우리가 먼저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며 그 녀석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수진이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수진은 한술 더 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민우씨,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나 그동안 당신 때문에 우울증 약 먹고 있었던 거 알지? 당신이 주말마다 나 방치하고 폭언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 가정폭력 피해자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 끝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소름이 끼쳤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피부치라는 무기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짓눌렀다. 갑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오열 섞인 목소리는 내 숨통을 틀어막았다. 민우야, 내가 다 들었다. 진우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 하나뿐인 동생 아니냐.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명예는 어떻게 되고 그 녀석 앞길은 어떻게 되겠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렇게 빌게, 진우, 그 쓰레기 같은 놈이 먼저 부모님께 연락해.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맞춰놓은 것이 분명했다. 집안의 단연치 명예와 동생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내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들의 압박에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완전히 한 통속이 되어 나를 사방에서 압박했다. 형,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집 명의는 수진 씨 앞으로 넘겨. 재산 분할이니 뭐니 하면서 시끄럽게 굴면 나도 형 끝장낼 테니까. 진우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가장 믿었던 아내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짜놓은 덫에 걸려
나는 내 집에서조차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나는 그들이 요구한 이혼 조건들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 명의로 된 자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내 몫의 권리라도 지켜내야만 했다. 하지만 노트북을 켜고 공동인증서로 은행 계좌와 자산 내역을 조회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잔혹한 현실이 모니터 화면에 펼쳐졌다. 결혼 생활 내내 우리가 함께 피땀 흘려 모았던 공동 적금 계좌의 잔액은 이미 0원이었다. 수진이 지난달에 교묘하게 내 명의를 도용해 돈을 전부 인출해 간 것이었다. 공포심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차량 등록 원부까지 조회해 보았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주말마다 내가 열심히 닦고 관리했던 수진의 그 외제차는 이미 한 달 전 내 동생 진우의 명의로 완전히 이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끝마친 상태였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와 친동생.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칼을 맞은 기분은 감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저 사악한 인간들의 뜻대로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쫓겨나게 될 터였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함께 살던 신혼집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삼자 대면의 시간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수진과 진우가 나란히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피를 나눈 동생 진우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며 나를 비웃듯 쳐다봤다. 형, 여기까지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렸잖아. 가문 망신시키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덮어. 형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형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진우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준비까지 내 피땀 어린 돈으로 먹이고 입혔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협박뿐이었다. 수진 역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민우 씨, 긴 말 필요 없고 여기 사인해.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이미 다 작성해뒀으니까. 당신이 순순히 도장을 찍어야 당신 명예도 지켜지는 거야. 괜히 진흙탕 싸움 만들어서 서로 피 보지 말자, 응?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이 승리자라도 된 양날을 압박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파멸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추악한 시나리오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차갑고 고요하게. 나의 가라앉은 반응에 두 사람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너희 둘이 참 대단한 계획을 세웠더구나.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검은색 기기를 꺼내 두 사람이 보는 앞 탁자 한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고성능 디지털 녹음기였다. 수진과 진우의 시선이 그 기기로 향했다. 그게 뭐야? 지금 우리 대화 녹음하는 거야? 그래봤자 법적 효력도 없어. 진우가 코방귀를 끼며 소리쳤다. 아니, 이건 지금 녹음하는 게 아니야. 나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기기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조금 전의 대화가 아니었다. 며칠 전 두 사람이 나를 협박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워 재산을 독차지할지, 부모님을 이용해 나를 어떻게 압박할지 모의했던 날의 생생한 대화 내용이었다.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돈을 뜯어내려던 공갈 협박과 모의 정황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진우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들이 나를 완벽하게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사실은 자신들의 범죄 증거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어? 수진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알았겠지? 친동생과 아내라는 인간들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공갈 협박까지 일삼는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이성이 끊어진 듯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씨발!
형, 당장 그거 이리 내놔. 진우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탁자 위에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내게로 무섭게 돌진했다. 저 무지막지한 몸뚱이가 나를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도어락에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집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모두 제자리에서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내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당황해 굳어버린 진우와 수진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뻔뻔하게 내밀었던 이혼 서류 위로 내가 녹음기를 내려놓자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진우의 안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수진의 눈동자도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협박하며 나를 파멸로 몰고 가려던 두 사람의 모든 추악한 음모가 그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 이거 어디서 났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진우가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미련과 슬픔은 이미 분노와 냉정함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협박? 아니, 이건 법적 증거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너희가 나를 상습폭행범으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공갈 협박의 증거, 그리고 너희 둘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명백한 기록이지. 나는 그 길로 법원으로 향했다. 더 이상의 자비나 타협은 없었다. 수진을 상대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이혼 소송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상간녀, 아니 배우자 부종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내 친동생이었던 진우에게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은 물론 내가 그동안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주었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소장이 송달되자 두 사람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진실을 알게 되셨다. 진우가 형수를 건드려 가정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셨고, 진우를 가족 족보에서 파내겠다며 가문에서 완전히 절연하셨다. 평소 조용하던 동네에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이 소문으로 퍼졌고, 진우가 다니던 직장 내에서도 감사실에 제보가 들어가며 평판은 바닥을 쳤다. 수진 역시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 채 법정이 지정한 거액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사채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법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 더러운 모습을 보며 나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마침내 혼자 남게 된 거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배신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장 믿었던 아내와 목숨보다 아꼈던 친동생에게 당한 정신적 충격은 문득문득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내 삶의 궤도를 되찾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나만을 위한 커피를 내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계획한다. 비록 가슴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흉터가 남았지만 적어도 나를 기만하던 지옥 같은 거짓 속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을 나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혈연이라는 끈과 부부라는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던 나의 이 단호한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을 처참하게 짓밟은 아내와 친동생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파멸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가족들의 명예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조용히 물러서겠습니까?